다 이제 사람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앞풀이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 최성용이라고 해서 보통 그냥 판타라고 이제 불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강 동안 또 만날 텐데요. 같이 인사 나누실 때 판타라고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간단하게 게임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게임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저랑 같이 빙고 게임을 할 건데 칸 25개 채우지 않고요. 일명 단어 빙고라고 해서 주제어 제가 드리면 떠오르시는 그 단어 5가지를 이렇게 적으시고 먼저 그 5개를 집으신 분이 빙고를 외치시면 게임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네. 저희 이제 처음 연습이니까 주제어를 여름 해볼까요? 그래서 여름 하면 떠오르시는 단어 5가지를 쭉 한번. 네. 수박. 이런 식으로. 네, 수박. 네, 아쉽네요. 네일커피.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선풍기. 네. 방아. 열대야. 호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열대야가. 해양. 땀. 휴가. 순서도 될까요? 에어컨. 네. 바다. 부채. 모기.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아요, 빙고가? 전기세. 얼음. 빙고. 얼음 빙고. 와,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저희 이제 주제랑을 맞춰서 기후위기로 한번 주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적어주시면 기후위기 하면 생각나는. 이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이게 순간 다 지워지는데 이제 자기 것만 히든들도 이제 한두 개 섞으면 골고루 이제 딴 사람한테 지우고 내가 얘기할 때 다 지우고 이러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 네, 네 맞아요. 탄소중립. 폭염. 오가 여기저기서 지금 이게 아닌데도 막 오 하는 거 견디하시면서 대멸종. 내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재난. 맞습니다. 빙하. 북극곰. 거짓말? 네, 거짓말은 어떤지. 알리백. 재생에너지. 네, 알리백 재생에너지 같이. 네. 탈원전. 네. 농업. 식량 얘기. 소고기. 이거요? 예. 오,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막 이 여름을 지내면서 정말 더 가까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기후위기가 사실 혼자 해결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같이 함께 전환적인 삶을 이제 생각해 보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6강 동안 저희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연습 문제 지금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은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선물은 이거를 다른 분들에게 그거를 나눔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남동 전환마을학교 남들이 부장하라고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진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은 이제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 과정에 대한 안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죠? 네. 징글징글한 건데 징글징글. 이제 좀 새벽에
바깥에 창문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이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 덥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뭐 기후재난, 뭐 기후변화,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서 위기의식을 느꼈긴 했는데 올해처럼 또 이렇게 또 피부로 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일상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함을 우리가 다 몸소 느끼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부가 이 문제를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풀어놓고 또 어떤 대책도 세우고 정책도 만들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손 놓고 우리가 이제 그냥 살 수가 없어갖고 개인들이 이제 마음대로 열심히 뭔가를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것 같아요. 숙박 농사도 적고 또 뭐 여러 가지 제로 웨이스트 샵도 활용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에어컨 줄이기를 전기를 줄이고 해도 올해는 거의 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작은 실천들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다고 아까 얘기한 1.5도가 1.5도에 지구온도 1.5도 올라가는 거를 이 작은 실천으로 막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도 부질없는 짓 같기도 하고 너무나 미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이 큰 하나의 무결이 된다고 하면 또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지만 각자가 하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마을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그런 이제 위기의식, 각자의 어떤 선한 행동들을 좀 더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모아나가서 마을 단위로 아니면 공동체 단위로 확장시키면서 이제 좀 더 전환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전환마을 운동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동 전환마을 학교는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 서로 지지하고 응원받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인지를 서로 찾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2시간 동안 다 얘기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매번의 강의는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서로 토론하고 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실습 같은 거 해보고 그러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삶의 전환의 어떤 생태적 지혜 이렇게 찾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 전환마을 학교의 좀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떤 기후, 그다음에 먹거리, 돌봄, 커먼즈 뭐 이런 게 아주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남동 전환마을 학교고요. 오늘은 이제 전환적 삶에 대해 도전하기라고 하는 걸 시작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에너지 적게 소비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줄일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는 시간. 그 다음에 먹거리 작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작은 농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첫 발을 떼어보는 순간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가꾸는 돌봄의 문화에 대한 소개들 그리고 마지막은 10월 2일 날 전환마을 지도부에게 수료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전 과정을 함께 같이 이제 참여해서 수료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장해서 강의 한 개 연결해서 서로 이제 사귀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략 취지랑 교장의 훈화만 마치고 첫 강은 전환적 삶에 도전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인천도시농대학교 김춘희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부분은.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어쨌든 그런 전환 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해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를 하는 걸로 간단하게 마치고
오늘 전환적 삶에 도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혼자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마을 학교의 취지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름은 김충기인데 아메바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취지를 알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거고, 또 기후위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키워드에서도 나왔듯이 되게 암울한 단어들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후위기를 맞닥뜨린 거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것인가와 관련돼서 전기도 줄여야 되고 뭐도 줄여야 되고 자원순환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실천들을 열심히 하더라도 기후위기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특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기후위기는 계속 심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데, 그 심화되는 기후위기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요즘에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는 회복력을 높이는 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개인의 체력을 키우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들끼리 연결이 돼서 그 공동체가 조금 더 위기에 강한 돌봄도 만들고 경제도 만들고 먹고 살 것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마을 안에서 또는 지역 안에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가 위기로부터 조금 더 회복력을 갖는 이런 체질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건, 저는 이때 제대로 기후위기를 인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 이상기후가 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커다란 기후위기로 인지하지 못한 거고, 그냥 조금 환경운동하는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2019년도 9월 21일 날 글로벌 기후 파업이 굉장히 크게 있었을 때 그 기사를 잠깐 접했었거든요. 9월 21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광화문에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사진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후 때문에 이렇게까지 파업을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호기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조천호 박사님 강의가 있었는데, 그 경희사이버대학인가? 거기에 교수님들 한 10명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막 강의하는 3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2019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폭염이 아주 많이 온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해외에서 잠깐 소식이 들린다거나 이랬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큰 물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왔던 상태인 거고, 사실 2020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비상행동 이게 이제 결성이 되면서 국회를 압박해갖고 비상선언도 이끌고 하는 것들이 물결이 돼서 지난 몇 년 동안에 기후위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전 국민적인 의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그러면 못 살겠다, 문제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1.5도 이야기가 왜 1.5도인지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공부한 우리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막막할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 건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너는 왜 행동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지역 안에서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교류하고 연결될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기후위기 얘기할 때 가장 무서운 그림이 이거였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대로 놔두면 찜통지구로 굴러떨어지게 될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는 거고, 그 지점을 넘어서기 전에 뭔가 방향을 돌려서, 그죠? 돌려서 1.5도를 넘어서기 전에 다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어떤 노력을 해도 지구는 점점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요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10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벌써 한 5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5년 조금 넘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 기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1.5도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지구 안에는 그 기후 티핑 포인트가 넘어섰을 때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후 회복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지점들이 지구상에, 여기는 이제 9개인데 한 16개까지도 과학자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영구동토층의 이 유기물들이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에서 불이 났대요. 산불 같은. 그래서 40몇 도까지 올라갔대요. 시베리아의 여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데보다 여기가 더 더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영구동토층에 묻혀져 있는 유기물들이 분해가 되기 시작하고 메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온실가스를 더 가속시키고, 그럼 더 뜨거워지니까 이게 더 빨리 분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딱 놓아버리는 순간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시스템으로만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약한 고리들이, 이런 것들이 다 약한 고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빙하 녹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해수면 올라가는 것만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빙하도 녹으면 더 많이 열을 흡수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약해지거나 녹아버리면. 그럼 빙하가 약해지면 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열을 더 많이 흡수하니까 빙하가 가속해서 더 녹아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름엔 녹았다가 겨울엔 다시 회복하고 이런 어느 정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선을 넘어서는 순간 계속 이게 망가지는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의 위험도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면 1.5도를 넘어서면 위험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1.5도라고 하는 목표가 이제 그렇게 생긴 거고, 이제 1.5도를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위협으로 지구가 점점, 지구의 기후는 우리한테는 이제 안 좋은 기후도 계속 심화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차 보고서, IPCC 6차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는데요. 실제 파리 기후 협약의 협약 내용을 보면, 저도 안 보긴 했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적응과 관련된 이야기가 두 번째 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이클인데요.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게 당연히, 지금은 그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배출량을 줄이는 거. 그런데 어쨌거나 기후변화는 계속 가속이 될 거고. 그런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류 입장에서 보면 살기 어려운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살기 어려운 조건에서 그냥 포기할 거냐? 아니잖아요. 어려운 조건 안에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응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위험이 계속 오게 될 텐데, 거기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사회 체계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같이 해나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 온실가스 저감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저감을 해야죠. 저감을 하는데 저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만들고 이게 다시 배출량을 줄이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약간 어렵게 보이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건데요. 요 빨간색이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고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는 사회로 가겠죠. 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피해 발생이 적어지도록 이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적어지도록 하는 이 저감 정책, 완화 정책을 이제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줄여도 요 선이 높아지지 않으면 요 선은 뭐냐면 위험 통제 역량의 수준을 좀 높여주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1.5도 정도 올라간 상황인데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5도까지 올라가도 어느 정도 안전망을 만들어내서 그래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불평등도 더 심화되지 않을 정도의 사회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하면 피해 상황이 통제될 수 있을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회복력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 회복력을 이렇게 높여주면 어느 정도 피해 상황까지 가더라도 이 회복력이 높은 사회가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감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고 적응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감만 하는 게 아니라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이 먼저 이 위험에 더 강한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전환마을 운동의 원래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피코일의 위험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피코일은 뭐냐면 석유 정점을 지나게 되면 석유 정점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되게 많이 서구사회에서는 되게 많이 공포로 다가왔대요. 네. 지금 석유 때문에 이렇게 되게 싸게 에너지를 쓰면서 경제라든가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석유 생산 정점을 지나고 나면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 석유 때문에 버텨왔던 이 시스템이나 경제 성장이 보장이 안 되는 거면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와 공포가 굉장히 서구 사회에 되게 많이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석유 정점, 석유 없는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된다. 네. 마을이라든가 도시의 시스템이 석유가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석유 정점을 지나더라도 그 충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위기 문제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석유를 쓰는 거와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이 된 거죠.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더 핵심적인 거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이상기후가 많이 오니까 살기 어려운 조건이 됐다인 거지, 아직도 기후위기는 지구의 생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거냐랑 완전히 맞닿아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의 자원을 조금 더 아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기를 아끼거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갖고 그 전에 쓰던 방식대로 에너지를 쓰면서 그죠? 화석연료를 줄여야겠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본 디커플링.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전까지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경제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은 계속 해야 되겠고 탄소 배출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 경제 성장이 내려갈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서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탄소 배출을 줄이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줄이더라도 경제 성장은 계속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뭐라 하냐면 디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탄소와 동조화되어 있었어요. 경제 성장하고 탄소 배출량하고는 동조화되어 있었는데 그 동조화를 탈동조화하는 거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뭐냐면 탄소 배출과 1인당 뭐 GNP, GDP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영국인데요. 199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 GDP는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탄소 배출량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줄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 벌어지면서 별도인 것처럼 디커플링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죠. 여기도 그래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경제 성장을 조금씩 하면서 탄소 배출량은 조금씩 줄여왔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럼 디커플링이 가능한 걸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열심히 찾은 자료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게 뭐냐면 탄소 배출량이에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 그리고 이렇게 극적으로 올라가는 탄소 배출량이 올라가는 데가 있죠. 이건 아시아와 개발국가들인 거고요. 나머지가 뭐 이제 그 오세아니아 뭐 이런데 중앙아시아 뭐 이런 데인데 거의 배출량이 적죠. 대부분 다 여기서 지금 중국하고 인도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선진국은 늘지 않고 그죠? 늘지 않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래도 많이 배출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에 표가 두 개가 있어요. 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비 기반으로 배출한 배출량, 탄소 배출량. 하나는 생산 기반으로 배출한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다르죠. 이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 기반의 배출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하면서 배출하는 거는 적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아시아나 다른 국가들은 뭐냐면 생산하면서 배출을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거의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싼 제품을 살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다 생산을 외주화시키고 자기네는 쓰는 거, 소비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탄소 배출도 외주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디커플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배출을 줄인 거는 다 어디로 갔냐? 이런 데로 다 정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로 구분이 되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서는 계속 배출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출을 하는 거를 다 외부에 정가를 해갖고 거기서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출량은 안 줄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온실가스 배출만 따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동력을 이제 실제 물질 측면에서 보면 이 마이크를 생산하려면 마이크에 들어가는 원료들도 다 있잖아요. 원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재료 발자국이라고도 표현하고 탄소 발자국도 있고 탄소만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게 아니라 재료들도 왔다 갔다 하죠. 뭐 그 전기차를 만들려면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을 또 어디선가 생산을 해갖고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따져보더라도 이게 재료 발자국의 양이 선진국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는 이렇게 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료 발자국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디커플링처럼 보이지만 친환경으로 가는 것처럼 선진국이 보이지만 그게 다 어디 일단 정가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자원을 이렇게 뺏기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적인 또는 자원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을 텐데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어쨌든 뭐 금융 때문에 막 주식이 오르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경제 안에서는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입을 많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투입을 많이 해서 생산을 많이 해내고 그걸 누가 쓰든 안 쓰든 네, 그렇죠? 생산을 많이 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게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구 한계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갖고 9개 지표로 해갖고 지구의 생태계가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런 지표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도 이제 위험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티핑 포인트는 안 넘었지만 그리고 토지의 이용 변화 이런 것들도 되게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인하구 질소의 순환도 굉장히 심각하게 깨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농업에 쓰는 거예요. 비료로. 근데 대부분 이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채취를 해갖고 쓰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몰려있는 거를 채취해갖고 쓰면 농토에 들어갔다가 작물로 들어가는 게 일부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쨌든 뭐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과한 비료들이 다 강물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로 가고 인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에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채취하려면 수천만 년이 걸려요. 그 정도의 이제 지구화학적인 순환 기반이 굉장히 먼데 지금 그게 다 고갈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인류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존층의 파괴가 생각해 보시면 한 30년 전, 40년 전 얘기하면 80년대 이럴 때 오존층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이게 관리가 돼갖고 이렇게 안전한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오존층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물론 이게 여기 그 지표면에 보면 오존 뭐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관리가 돼갖고 국제협약을 맺어갖고 국제적으로 관리를 해갖고 이게 좋아진 겁니다. 안 좋아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체계가 있고 그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만 하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돈업경제학도 조기 한계선 있잖아요.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생산을 많이 하고 GDP를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마구마구 채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뭐냐면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는 너무 부족해갖고 못 사는 사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초적인 선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요 가운데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다 지속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우리가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디서 뚝딱 자동차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에 있는 어딘가에서 다 물질을 채취해갖고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지구에 있는 이런 물질들은 계속 추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게 만든 표거든요. 추출해가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이만큼을 써갖고 원료를 써갖고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출한 거와 일부 수입한 걸 유럽연합 중심으로 해서 해갖고 이만큼을 투입을 해요. 물질을.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폐기물들이 생겨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거라든가 뭐 일부 수출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폐기물들이 생겨서 이만큼이 폐기가 됩니다. 투입된 재료 중에. 그리고 이만큼이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건데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도 또 절반이 쓰레기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라지게 되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물질로 축적되어 있는 게 이만큼입니다.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을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과정 안에서 이만큼이 다 폐기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추출해갖고 투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을 해놔주셔야 돼요.
지구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표가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바이오매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바이오매스량, 생물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생물의 총량을 다 합친 게 이 정도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단위는 이제 둘째치고. 근데 이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물질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플라스틱, 그쵸? 이런 것들, 벽돌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바이오매스량을 역전시켰어요. 지구 전체 생물량 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뭐 플랑크톤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갖고. 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놀라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 투입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탄, 기본 이 석탄 사용량도 계속 늘어났고,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났고. 그래서 최근에 재생에너지 많이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집에 태양광 패널을 하나 더 만들면 전기를 조금 더 쓸 수 있겠구나. 그럼 뭐냐면 전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하는 거예요. 더해갖고 에너지를 더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쓰는 게 개발이 되고 나서 석탄 안 썼느냐?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한 거예요. 천연가스도 더해주고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더해주고 이렇게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 이 물고기를 잡을 때는 거의 비어있는 세상이었어요. 인류가 이만큼밖에 활동을 안 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쌍꺼리 어선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세상은 너무 커졌고 자원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셔도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버틸 수 있는 구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AI 산업혁명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AI도 우리가 뭐 이메일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AI가 막 각광을 받으면서 AI 산업에 다 뛰어들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게 전기를 뭐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다. 전기 잡아먹는 비중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메일을 지우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그게 이제 대안이 되기에는 쉽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랗게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있다. 물도 잡아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거 보셨어요?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대결한 거? 이때 이제 되게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느 과학자들은 불공정한 게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면에 보기에는 그냥 컴퓨터 모니터로 이렇게 해갖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를 해갖고 CPU랑 GPU 이런 게 막 1200개, 170개가 뒤에 있어서 그걸 작동시켜갖고 알파고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기사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에너지를 얼마큼이 비교되게 썼는가라고 하는 걸 따져보니까 이세돌보다 알파고가 한 10,000배 정도 에너지를 썼어요. 그래서 바둑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은 두뇌 쓰는 열량하고 커피 한 잔 정도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 들어서 뭐 경량화한다 하고 하는 얘기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약간 경량화 시키는 것들을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대안이 되기도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부 다 물리적인 것들이 동반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딘가에. 그거를 줄이는 방식이 그걸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CCUS는 둘째치고 여러 가지 그래도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찾아보면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 바깥에다가 기포 우산 같은 거를 뒤져갖고 태양열이 오는 거에 한 2% 정도만 막아주면 균형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실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50년 동안에 몇천억 달러를 투입을 해갖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어딘가에 뭘 설치하는 거고, 그러려면 에너지와 자원과 이런 것들이 또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아예 흡수시키는, 마치 그 뭐죠? 먼지 이렇게 하는 뭐죠? 네. 그런 것처럼 이산화탄소만 빼집어내갖고 포집하는, 그러니까 CCUS랑은 달라요. CCUS는 배출되는 거를 잡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어려운데 이제 이거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이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1년에 1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뭐 강철이 3,600만 톤이 들어가고, 뭐 에너지가 뭐 500억 톤이 들어가고, 화학물질이 700만 톤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건 자연 기반의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실가스의 문제도 자연 기반. 그래서 기후의 문제잖아요. 기후의 문제도 도시가 홍수가 더 많이 나는 이유는 도시 기반 자체가 물이 순환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스펀지 시티 이런 개념을 도입해갖고 비가 오면 빗물을 많이 이렇게 투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전부 다 투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개념을 도입해갖고 계속 이런 것들,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퍼머컬처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자연 기반으로 뭔가 회복력을 높이면 기후 위기가 오더라도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런 도시의 시스템 또는 농업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그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머컬처 이야기가 요즘에 되게 인기처럼 많이 읽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듣기도 하는데 퍼머컬처는 예쁘죠? 되게 예쁘죠? 이게 프랑스에 있는 퍼머컬처 농장인데 예쁜 게 중심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생산력을 더 높이면서 에너지를 덜 쓰고 외부로부터 자원이 안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보살피고 그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살다 보면 에너지를 덜 쓰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농장에 도입하게 되면 퍼머컬처 농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마을 운영 시스템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전환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렇게 돼요. 마을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생태운동 하는 데에서 먼저 고민이 되면서 한번 생태 마을을 만들기, 생태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되게 여러 군데서 막 했거든요. 저도 그 기후운동 본부에서 강의를 했는데 오로빌이라고 하는 인도의 생태 마을 그 이야기를 담은 책 이걸 막 선물로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 다 뭐냐면요, 생태운동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다 들어가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그 영적인 거와 공동체와 생활 방식을 생태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생태마을을 만드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립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는 하는데 이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되게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있는 마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영 방식을 어떻게 있는 사람들과 조금씩 바꿔가면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개념 안에서도 전환마을을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의 실천을 한 마을이라고 하는 한 단위에서 한번 그 적용을 해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전환마을 운동인 거고, 이 록 홉킨스가 토트네스에서 시작을 한 사례가 가장 유명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이거예요. 자원의 한계. 자원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회복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키워드가 회복력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포용성이나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장려하면서 가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를 쓰는 문제라든가 뭐 쓰레기를 덜 버려서 환경이 좋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만큼 사회적인 포용성이나 사회 정의 이걸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결정이나 이제 조직화를 할 때 수직적으로 하지 않아요. 수직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은 깨져버리고 되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한다. 그리고 균형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공유, 아이디어와 힘을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협력해갖고 시너지를 얻는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기후위기라고 하는 우울이나 비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관적이니까 뭔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지 사람들이 즐겁게 지치지 않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게 전환마을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 세계에 전환 운동을 하는 그룹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1000여 개가 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소개해 드리자면 포틀랜드는 사실은 이제 전환마을이라기보다는 픽호일에서 벗어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픽호일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도시의 시스템 자체를 석유를 어떻게 하면 덜 쓰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를 아예 도시 정책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공공부문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거 하는 걸 하면서 실제 구체적으로 25년 내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50% 감축하겠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쓰면서 도시의 체계를 아예 정책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해야지 되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전환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드니시 안에 전환 운동을 하는 여러 개의 그룹들이 있어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대요. 8개의 전환 그룹이 있는데 이것도 한 10년 전에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활동을 하냐? 저녁 시간에 영화 상영하기, 공동 식사하기, 해변 청소하기, 공동체 톡박 경작하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막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해갖고 근데 이제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하고 서로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계속 확단시키기 위한 거고요. 경제적인 전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연장 도서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하는 거죠. 자꾸 쓰고 버리고 개인적으로 다 많이 갖고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돌려서 쓰면 공동체가 관리하고 이러면 이제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환 도시는 음식을 중심으로 해갖고 음식과 관련된 이제 체계라든가 연결이라든가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그런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런 거죠. 교회 앞에 있는 잔디밭을 퍼머커처 텃밭으로 만든 거예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회복력 있는 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목표 안에서 이런 공간, 잔디는 물만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퍼머커처 텃밭으로 만들면 먹거리가 생산이 되고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전환마을 사례들이 있는데 성대골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 주택을 개량한다거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갖고 실제 토트네스와 하는 거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제 절전소를 만들어갖고 이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먼저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거를 해갖고 실제 4억 원을 줄였대요. 공동 전기료.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전환마을 은평 소란을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례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환마을 운동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픽호일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로부터 석유로부터 벗어나서 석유로부터 독립된 마을을 만드는 체계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거, 재생, 마을 경제 이런 거의 모든 부분에 전환을 기획하고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는 혼자 누군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이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남동만 하더라도 뭐 50만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토트네스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국내만 따지면 한 8,000명 정도 되는
완전 규모가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최근에는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 전환 거리, 전환 마을, 전환 학교, 전환 교회 이런 거 왜 못 만들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단위 안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환 도시의 출발점은 지역 공동체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같이 해야 되니까. 문당리라고 하는 마을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약간 100년 계획 이런 기준을 세워갖고 마을의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넉넉한 마을, 선도선한 마을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해갖고 100년 동안 어떻게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계획대로 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운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이 건강한 마을 이런 식으로 역시 농촌이기 때문에 일단 생태적인 농업으로 전환시켜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 돼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한 겁니다. 저희 작년에 전국협의회에서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가봤는데 요 분이 주영로 선생님인데 이분이 주축이 돼서 이 마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제 가보니까 막 이런 것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막 도시 사람들도 초대를 하고 유기농을 전환하는 것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토트네스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여러 번 토론을 하면서 실제 마을 온실가스 감축, 그러니까 에너지 감축 행동이라고 하는 계획을 2030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을 주민들과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죠. 컨설팅도 하고 주민 영상 프로그램도 하고 변화의 동료리 때 홈그룹을 만들어갖고 실제 그 분야별로 그 그룹들이 움직여갖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실천도 해보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주민학습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주민들이 뭔가 전환에 동의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하려면 뭔가 알고 뭔가 같이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10회짜리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우리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홈그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룹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룹 안에서 좋아하는 주제로 실제 계획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30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요거는 살짝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근데 토트네스의 이렇게 기반을 보면 전환마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잘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는 약간 이런 재단이나 슈마우 컬리지나 뭐 이런 대안학교나 유기농, 엄청나게 큰 유기농 농장이 그 인근에 있다거나 이런 물적인 기반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슈마우 컬리지에서 계속 활동가를 양성해내고 그 활동가가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속성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토트네스 얘기라기보다는 토트네스를 활동을 이렇게 분석해갖고 책으로 쓴 게 있거든요. 분명한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제가 그거예요. 생태적 제지역화 뭐더라?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생태적 제지역화라고 거기서는 불러요. 전환마을 운동이라고 전환마을 운동은 그거의 일부인 거고 생태적으로 어떻게 제지역화할 것인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생태적인 지역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전환마을 이행 단계를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관계가 생겨야지 뭔가 모색이 되니까. 그리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이런 공동체 연대의식도 생기고 공유자원도 발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개와 연계하면서 어떻게 전환마을 더 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로 연계 단계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잘 돌아가게 되면 지역화 단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내가 10년 전이긴 했지만 어쨌든 토트네스를 한 2단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2단계. 근데 지금은 3단계 정도로 된 것 같거든요.
제도 정치랑 같이 연계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감축행동 2030을 만들 때 내용이 뭐였냐면 이걸 석유 사용량을 이렇게 줄이겠다. 그래서 35개 주민조직이 참여해서 27회 공청회를 하고 실제 그 중심 지역의 주민의 12%가 참여를 했고 2%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세운 계획이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석유 사용량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석유 사용량을 이렇게 계속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사용량을 줄이게끔 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들을 같이 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면 완전히 석유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체계를 2030년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 계획에서 세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홈그룹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홈그룹마다 자체적인 2030년도까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도 요약본인데 먹을거리와 농업 분야에서 행동계획 이건 요 그룹에서 세웠겠죠. 그걸 보면 2009년에 뭐하고 2011년도에 뭐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두 있냐면 여기 보면 뭐 정부가 2013년도에는 홈 그로잉 액트라고 하는 법을 발효를 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마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고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생기면 정부의 자원도 따오고 공무원도 따오고 이렇게 해갖고 더 풍족하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제도화, 지역의 제도화하는 것들까지 같이 연계가 되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전환마을 그런 취지의 전환마을 운동을 보고 남동에도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그룹도 있고 모임도 있고 또 개인도 있을 텐데 이게 연결이 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시너지를 내지 않으면 각자 하다가 지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럼 남동에서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같이 뭔가 시작을 해보자 해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부를 해보고 하면서 전환마을 남동을 준비를 한 거죠. 작년에 7월달에 첫 모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 차례의 모임과 뭔가 실천과 이런 간단한 실천도 있었고요. 이런 준비 모임을 통해서 이제 겨울 지나고 올 초에 전환마을 남동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동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이제 활동은 각각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모여서 같이 점검하고 같이 가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때 발표한 전환마을 남동 선언문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준비하는 그룹들이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만든 선언문입니다. 올 3월달에 선언식 한 거에 사진의 일부를 좀 영상을 살짝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전환을 위해서 같이 그 선언을 해주실 공동체분들 오늘 같이 해주실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선언을 했으면 뭔가 행동도 계속 만들어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환마을 학교 처음엔 대학이라고 붙였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대학은 아니고 학교 정도 수준에서 하기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래도 각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몇 명이 모여갖고 이렇게 이런 기획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갖고 한 연말 정도에는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전환마을 남동이라고 하는 큰 비전 안에서 뭔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이름이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마당은 좀 너무 예스럽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환마을 학교에서 모인 또 시민들과 같이 또 전환마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딱 같이 기획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는 그런 것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안 하는 게 알아봐야 돼.
되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기후 모임 가운데 이거 많은 긍정적인 대화를 시험과의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뿌리차. 사람들과의 우리 어른들이 대화할 때 기울이. 네,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개를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먹거리, 그다음에 기후 비상, 그다음에 전환 이렇게 3가지로 나왔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행동으로 먹거리 관련해서는 자급자족, 그리고 채식, 고기 덜 먹기, 텃밭 활동 등이 있었고 기후 비상 관련해서는 기후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친구나 가족을 챙기고 돌봄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아나바다, 소비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을 실천 행동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자원들도 꽤 다양했었는데요. 이 자급자족과 관련해서는 자급자족 기술, 벼농사라든지 이런 기술을 마음껏 좀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텃밭 활동 관련해서는 텃밭 작물, 풀이나 어떤 그런 요리법 같은 것들, 그리고 텃밭에서 나오는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한 차를 나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기후 공부 부분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책과 나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봄 실천, 그리고 기후 공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대화, 잡담들, 나의 시간들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또 운동 모임을 좀 조직해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바다, 그러니까 자원을 순환하는 기술, 그리고 다양한 체험 기술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나 미래나 미래 세대, 걱정된다, 공동체, 에너지 이런 단어들이 다양하게 떠오른다고 말씀하셨고요. 실천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가 되게 많았어요. 2가지 분야가 있는데 소비와 에너지와 재활용, 자원순환 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으로 많이 전기 절약을 하려고 하고 차를 오래 놓으신 분들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늘 교육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그거를 다양한 형식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원순환을 위해서 분리배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작은 실천부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눌 수 있는 자원,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이죠.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놀이, 자원과 에너지와 기후위기와 접목해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티마스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차를 유럽식 차 활동을 통해서 모임을 많이 작당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공간과 에너지와 오지랖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또 작당하는 걸 재밌어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도 너무나 많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야기 나온 게 선진국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진국이 의식화는 많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랑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쓰고 소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얄미운 부분이랑 그리고 약간 짜증난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에서는 정말 하나도 공통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따라 쓰느라 너무 많았고요. 전환, 공동체, 먹거리, 미래세대, 생존, 변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떠올렸던 것과 조금 바뀌신 분도 있고 또 그대로 쓰신 분도 있고요. 약간 기후위기 때는 조금 코로나, 우울 이런 좀 느낌이었고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 이야기도 나눴고요. 다음 실천 행동으로는 먹거리 자립, 즐겁게 재밌게 동료를 찾고 싶고 자원순환 물품을 잔뜩 모아서 집이 지금 한가득이시라는 분도 있었고 끝까지 쓰기 활동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소비를 줄이고 채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목소리 내는 것도 해주시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고요. 불편함을 즐겨보자. 자전거를 타면서 비가 오더라도 비 오는 시간도 즐겨가며 잠깐 피해가며 실천행동 하고 계셨고요. 나눌 수 있는 자원은 기획력을 가진 우리 선생님과 기사는 빼고 트럭만 자원 나눔하시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수리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온갖 조명도 바꿀 수 있고 방충망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이든석을 차리시면 됩니다. 네, 공유 정원도 가지고 계셔서 힐링하고 싶으시면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이든 선생님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살림에서 공간을 또 나눠주시겠다고 했고요. 너무 좋. 치앙마이 우반들기 법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야매로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씨앗 선생님께서 토종 씨앗과 농사 지식을 나눠주시겠다고 했고요. 저는 생태활동가 이기 전에 그림책 활동가라서 그림책 이야기 나눠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강의하는 일을 조금 하고 있어서 전달해드릴 수 있는 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신기술, 자전거 타기 등 이런 것도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하다 보니까 저는 죄형이라 이렇게 3개만 나누면 여기가 비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마음대로 감정을 넣었습니다. 감정을 넣어서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들이 어떠시냐고 여쭤봐서 반갑고 다행이고 행복하고 재밌고 개운하고 약간 피곤하지만 피곤이 가시는 분도 있으셨고 똑똑해지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야기 나눔 중에 팅커벨 모임을 만드신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스럽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실제 에너지원이 얼마큼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하려니까 필요한 게 있죠. 네, 계산기는 다 이거 있으면 다 되니까요. 네, 집에 고지서 매달 받으시죠?